할매 88페이지. 어느 해 마도요 무리가 태평양 남쪽 호수해안에서 수만 리를 날아 조선 반도의 금강, 만경강, 동진강, 갯벌에 도착하여 실컷 먹이를 잡아먹으며 쉬고 다시 출발해서 아무르강 하구에 도착한 것이 6월 중순 무렵이었다. 이 무렵은 그들이 머물러 살던 호주 북방해변과 거쳐온 조선반도 남서해안과 같이 극동 시베리아의 서늘한 초여름날이 시작되는 때였다. 도요새들은 이를테면 서늘한 초여름 날씨를 찾아가 알을 낳고 키우고 이동하면서 평생을 보냈다. 마도요 한 쌍은 아무르강 하구의 너른 초원에 나무가지와 마른 풀을 물어다 작은 바구니 같은 둥지를 지었고, 앙큼 마도요가 한가숙에 머리를 뿌린 듯한 얼핏 보면 자갈고 돌 같은 알 4개를 낳았다. 그들 주위에는 출발지에서 함께 날아온 100여 마리의 도요새 무리가 있었고, 하구의 곳곳마다 여러 무리가 모이고 흩어지며 수만 마리의 새들이 어우러 살았다. 이들 무리가 자리 잡은 초원은 너른 강의 한가운데 생겨난 모래섬으로 저절로 작은 나무와 풀이 자라난 곳이었다. 어디에나 천적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마을이 없는 곳이며 뱀이나 여우, 너구리 같은 알도둑과 새끼를 훔쳐갈 만한 동물은 없었고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다만 까마귀라든가 갈매기 종류의 새들이 갓 태어난 새끼를 물어가는 경우는 가끔 있었다. 철새 무리를 따라다니는 맹금류들도 하구류에 날아오긴 했지만 내륙의 숲 근처에 먹이가 많아서 어쩌다 나타나는 편이었다. 이곳을 번식지로 선택한 먼 조상 도요새들도 그런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름철의 하구에는 어디나 먹을 것이 널려 있었다. 초원의 축축한 땅과 이끼와 풀과 감목에 사는 작은 애벌레들과 지렁이, 장구벌레, 구더기와 같은 물의 송사리, 올챙이 따위가 멀리 날아다니지 않아도 하구 어디에나 지천이었다. 도요새 부부는 교대로 알을 품었다. 알이 깨기 전 며칠은 암컷이 꼼짝하지 않고 알을 부드러운 앞가슴털과 날개로 감싸고 둥지에 앉아 있었다. 수컷은 그동안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암컷에게 주었다. 20여일쯤 지난 어느 날 알에 금이 가고 새끼새의 머리가 나왔다. 첫째답게 스스로 알을 쪼아 밖으로 나온 새끼는 무리를 쳐들며 먹을 것을 달라고 주둥이를 쫙 벌렸다. 어미가 그 암컷을 옆으로 밀치고 금이 가기 시작한 다른 알들을 쪼아주기 시작했다. 차례로 벌거숭이의 새끼 3마리가 태어났다. 어미 마도요는 새끼들이 알에서 모두 깨어나자 날개를 펼치고 몇 번 기지개를 켜고는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멀리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앙컷 마도요가 떠난 뒤에 수컷 마도요만 둥지 부근에 남아 새끼들에게 먹이를 잡아다 먹였다. 도요새 새끼들은 성장 속도가 빨랐다. 새끼들이 알에서 깬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수컷도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제 둥지 안에는 새끼 마도요들만 남았다. 첫째 마도요 새끼는 둥지에서 날개를 펴고 휘저어 보고는 하늘로 날아 올랐다가 축축한 이끼 벌판으로 날아가 벌레를 찾아 부리로 쪼아먹기 시작했다. 다른 새끼들도 둘째, 셋째, 넷째까지 모두 둥지를 떠났다. 그들은 서로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이끼 벌판이나 물가나 풀밭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실컷 잡아먹었다. 번식을 마치고 새끼들을 독립시킨 어미 아비 도요새들은 이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르강 하구를 떠났다. 비슷한 시기에 새끼를 낳은 철새들이 어디선가 다가오고 있는 겨울을 피하여 먼 남쪽 월동지로 떠나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그들은 새끼들을 떼어버리고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열심히 먹이를 잡아먹었다. 내장을 줄이고 비운 공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고는 그것을 태워 몇 날 몇 밤을 먹지도 쉬지도 않고 날아갈 수 있었다.
부모 새들이 먼저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뒤 8월 중순쯤에 억척스럽게 먹이를 실컷 잡아먹고 털갈까지 마친 새끼 새들은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한 무리가 100여 마리 정도 되었다. 강의 한가운데 있는 모래섬의 풀밭에 모여 앉아 있다가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삐삐삐릿하며 울더니 온통 시끄럽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무리를 지어 허공으로 높이 올라갔다. 먼 하늘의 북쪽 어느 곳에선가 바람이 불어왔고 마도의 새끼들은 그 바람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날개를 저으며 남쪽으로 햇빛을 향하여 날아갔다. 이제 아무르강 하구에서 태어난 그 씩씩한 앙컷 마도요를 첫째라고 이름지어 부르면 수천 수만 마리의 새들 가운데서 하나의 마도요가 세상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첫째는 항해 연안 조선의 갯벌까지 6달 만에 도착했고 한 달 가까이 원기를 비축한 뒤에 수만리 태평양을 건너 호주 해안까지 9날을 날아갔다. 첫째는 월동지에서 한두 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이제 본능적으로 짝을 만나고 새끼를 낳아야 한다는 느낌이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아늑한 과거의 머나먼 어느 장소가 떠올랐다. 그곳의 바람과 냄새와 안개와 비바람이 첫째의 날개를 들뜨게 했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을 따라서 100여 마리씩 무리지은 도요새들이 군데군데 모여들었다. 새들은 어딘가 좀 들뜨고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의 차이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며 날씨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새들은 제각기 털갈이를 했고 갑자기 왕성한 식욕을 보였다. 도요새들은 맹그로브 숲과 갯벌을 왕래하며 하루 종일 먹기만 했다. 가슴과 배에 기름이 차오르고 내장이 가볍게 축소되었을 때 그들은 이동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몇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오르면 무리는 일제히 따라올라 하늘을 몇 바퀴나 선회하고는 내려앉기를 거듭했다. 도요새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단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드디어 어느 아침 먼동이 터오자 100여 마리의 도요새 무리는 일제히 날아올라 북동쪽으로 향하여 날아가기 시작했다. 너른 하늘마다 이동하는 새의 무리가 곳곳에 보였다. 마도요 무리는 말레이시아 반도를 엇비스듬히 가로지르고 남중국해를 지나 중국의 동부해안 지대를 따라 오르다가 황해를 비스듬하게 건너면서 조선반도의 긴 남서해안을 당도하는 여정을 따라 날아갔다. 겨울에 동북아시아의 북쪽에서 불어오던 북동풍이 봄이 되면서 남서풍으로 바뀌었다. 새들이 하늘 드높이 올라 날개 아래 흘러가는 바다와 섬에 익숙한 지형과 태양의 위치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날아갔다. 그들은 바람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날개를 휘젓다가 펼친 뒤 미끄러지듯 가다가 몇 번 날개를 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날아갔다.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과 별이 방향을 알려주었고 흐리고 어두운 날과 밤이라도 새들의 머리와 부리를 어떤 힘이 이끌었다. 멀리 뭉게구름이 보이면 비켜서 날아가고 때로는 섬 위에 떠있는 구름을 만나면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 상승 기류를 타고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미끄러지듯 수십리를 흔들리지 않고 날았다. 낮은 층운이 보이면 구름 속을 뚫고 날아올라 위로 파란 하늘과 아래로 소미물이 펼쳐진 듯 평온한 하늘을 오랫동안 날았다. 먼 바다에 검은 비구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낮게 날아 먼 길을 돌아서 갔다. 가끔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무서운 하늘을 날아갔고 우박이 새떼를 후려치기도 했다. 그럴 땐 힘이 빠진 새들은 폭풍에 휩쓸리고 바다에 떨어져 높은 파도 속에 사라져갔다. 그래도 첫째 마도요는 힘껏 날개를 퍼덕여 마침내 험한 곳을 벗어나곤 했다. 동주국해 연안을 지날 때 날씨가 평온해졌고 뒤에서 불어주는 남동풍도 훈훈했다. 도요새처럼 먼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는 철새들은 날아가면서 아주 잠깐씩 얕은 가수면 상태가 되었다. 한 방향을 잡아 몇 시간이고 직선으로 바람을 타고 날면서 새들은 졸았다.
그러나 날아가는 동작이 흐트러지거나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다. 반쯤은 깨어있기 때문이었다. 삐삐삐릿. 어느 새가 울부짖었는지 잇따라 다른 새들도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 조선반도의 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도요 무리는 곧 만경강과 금강하구에 이르렀고 갯벌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첫째는 수라갯벌에 내려앉자마자 썰물이 나간 모래 위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칠개를 잡기 시작했다. 미처 구멍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작은 칠개들이 달아나는 것을 긴 부리로 집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물고 땅바닥에 몇 번 문질러 다리를 떼고 부리를 쳐들어 개의 몸뚱이 부리 중간까지 고쳐 물었다가 재빨리 입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진 개의 다리를 하나씩 부리로 집어 천천히 빠짐없이 먹어치웠다. 조금만 발을 떼면 아직도 구멍을 못 찾은 칠개들이 보였고 또 잡아서 흔들었다. 웬일인지 부근에 칠개의 구멍이 너무 많아서 부리를 비스듬히 넣기만 하면 개가 걸려들었다. 첫째는 어두워질 때까지 갯벌에서 칠개를 배가 터지도록 잡아먹었다. 칠개들은 바로 그 집 몽각에 해체된 유기물로 큰 잔치를 만났던 개의 물이었다. 첫째 마도요도 그랬고 그와 더불어 바다를 건너온 다른 마도요들도 굶주린 배를 실컷 채웠다. 해가 바다 너머로 떨어져 어두워지니 마도요들은 화산 봉수대 근처 풀밭이나 샛강 건너 습지에 날아가 쉬었다. 첫째는 이튿날 새벽 동이 트고 해가 높이 떠오를 때까지 갈대 숲속에서 다리를 젓고 가슴을 땅에 붙인 자세로 목을 구부려 포근한 어깨털에 머리를 묻은 채 깊은 잠에 빠졌다. 첫째는 이제 기진맥진한 몸을 추스려서 많이 먹고 푹 쉬어야 북방에 번식시까지 가서 튼튼한 짝을 만나 알을 낳고 새끼를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첫째는 아무르강 하구에 날아가 제 어미처럼 튼튼하고 부지런한 수컷을 만났고 알을 셋 낳았다. 그리고 다시 수라갯벌에 들러서 월동지로 돌아갔다가 한 해 쉬고 또 같은 행로로 오고 갔다. 10살이 넘은 해 8월 말 이 도요새는 이전보다 좀 늦게 아무르강을 떠났고 금강하구와 만경강 하구 사이의 수라갯벌에 도착했을 때 마침 북상하는 태풍과 만났다. 하늘은 온통 검고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바람은 갯벌 앞 언덕 위에 곰솔숲을 모조리 뽑아버릴 듯이 아우성을 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새들은 날개를 펼친 채 움직일 수도 없이 종이짝처럼 날아갔고 간신히 폭풍을 피한 새들도 미친 듯이 휘어지고 엉켜버린 갈대 사이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첫째는 먼 길을 날아와 먹지도 못한 채로 갯벌 바닥에 떨어져 바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정신을 잃은 새를 다시 바람에 후려쳐서 검은 파도 속으로 던져버렸다. 첫째는 뻣뻣한 다리를 젓고 두 날개가 위아래로 벌려진 채로 물속의 갯벌 바닥에 처박혔다. 태풍이 지나간 뒤 맑은 햇빛이 언제 그렸냐는 듯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물결을 만들었을 즈음 수만 리를 날아온 첫째 마도의 깃털과 연약한 몸은 사라지고 앙상하게 삭은 머리와 갈비뼈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물속에 헤적이고 있었다. 부드러운 모래땅을 뒤집고 올라온 생합들이 껍질을 조금씩 벌리고 흔적을 남기며 돌아다녔다. 97페이지 5. 바닷물이 밀려나가자 사람들이 호미로 갯벌을 긁어 생합을 캐냈다. 팽나무가 서 있는 빈터에는 나무의 나이가 거의 300살쯤 되었을 무렵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30여 가까이 되는 어촌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의 끝자락까지 굳이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었으니 이들은 아마 이 고장 농민들보다는 더 먼 곳에서 먹고 살 길을 찾아온 유명민들이었을 것이다. 조선 왕조 때 일본과 중국의 침략으로 두 차례의 전쟁이 있고 나서 또다시 수십 년에 걸쳐서
벌어졌던 대기근 시기에 유민들이 전국으로 발생했으니 대충 나무의 나이와 맞아떨어진다. 당시로서는 하구와 갯벌로 분리된 섬이었던 오지에 백성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었으니 옛날보다 세상살이가 좀 더 어려워진 때문이었다.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동네 이름도 생겼다. 옥녀봉 기슭에서부터 긴 구렁이 서쪽 해안에 이어져 있으니 마치 바다를 막은 둑처럼 보였다. 야산 아래 몇 집이 모여있어 상제라고 했으며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는 중제라고 했다. 하산이라 하지만 사실은 낮은 언덕을 지나지 않았다. 동쪽으로는 만경강의 샛강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민물 썰물 때마다 상류로 들어갔다가 하구로 빠져나가곤 했으며 어선을 댈 수 있는 포구가 아래쪽에 있었다. 그 포구 마을을 하제라고 불렀다. 팽나무 두 그루가 서 있던 빈터는 그때부터 하제라는 지명을 붙게 되었다. 생합을 캐는 것은 하제 포구 마을의 아낙네들이었다. 남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또는 형제끼리 둘씩 셋이 작은 고깃배를 타고 연안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여자들은 오전에 밥 메고 점심 참 먹고는 어린 것을 들쳐업고 자란 아이들은 동네 큰 아이들에게 서로 맡겨두고 갯벌로 나갔다. 하제 마을 여자들은 갯벌에 나갈 때 입는 작업복이 마련되어 있어 속옷 위에 삼배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고 어깨에 망태기 메고 한 손에 밥 매던 호미 들고 집을 나서면 일터가 바로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였다. 항온 무렵이 되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앞마당까지 나갔다 고깃배들이 하제폭으로 돌아왔고 아낙네들은 식구들을 위하여 저녁밥을 짓고 낮에 캐온 생합을 한 수 삶거나 끓여서 채소 반찬과 함께 상위에 올렸다. 집집마다 조기를 소금간을 하여 말려서 굴비를 만들어 옥구연 장터에 내다 팔았고 우물 팔고 항아리에 굴, 조개, 새우로 젓갈을 담아 두었다가 가을에 객주에 내어 큰 돈을 벌었다. 하제 포구에 가면 해물이 지천이어서 땅 없고 힘없는 백성도 조금만 노력하며 배도 장만하고 집도 지을 수 있다더라는 소문이 인근 지방에 널리 퍼졌다. 하제는 살기 좋은 포구 동네로 차츰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